설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경제 예측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천재 갓건영이 보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 제가 매크로 책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주간 경제 경영 1위를 차지한 오건영 부부장의 부의 시나리오, 이 책은 제가 한번 꼭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읽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3%에서 금융천재, 금리 전문가, 갓건영 등으로 불린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설명이 저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나왔거든요. 예, 설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쵸? 아마 지금 한국에서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 책도 무지하게 많이 팔렸고요. 네, 일단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네, 그거를 하고 싶으시면 이 책이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경제 얘기할 때 내 지식이 좀 딸리는 것 같아 하면 이 책을 읽으면은 매우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뭐 이런 거, 코로나 후에 국가 또는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양적 완화라는 거 계속 신문에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도 그럼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있는가, 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고요.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네, 경제 문외한일 경우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림 같은 것도 좀 붙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쉽게 경제를 설명하고 싶은데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천재는 쉽게 설명합니다. 금융 천재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대충 다 알거든요. 자, 저는 책을 볼 때는 여기 돈 드는 정보가 있나? 그거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자, 4장에 네 가지 부의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특히 정독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오건영 부부장님도 경제 물가 상승으로 4계절로 나눕니다.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네, 경제 시나리오는 4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성장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그 성장값 또는 물가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년 뭐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 같다 하면은 그게 컨센서스고, 결론적으로 경제가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하면 고성장, 덜 성장하면 저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가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4개 시나리오, 이렇게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그리고 저성장 저물가, 이런 식으로 경제 4개 시나리오 또는 4계절을 나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시나리오별로 잘 나가는 자산이 있고 못 나가는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 고물가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주식과 원자재 금이 잘 나가고 채권은 잘 못 나가고, 네, 고물가 저성장일 경우에는 원자재 금이 잘 나가고 주식 채권이 못 나가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저물가 저성장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보통의 경우는 채권이 잘 나가고, 네, 그리고 주식과 원자재 금이 별로 잘 못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취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돈을 펌핑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 이 저물가 저성장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요. 특히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펌핑을 하고 있고, 물론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일본, 영국, 뭐 스위스, 그리고 한국 이런 데도 돈을 펌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저물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성장하는 자산들이 바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원래는 주식이 다 별로여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성장주가 잘 나간다. 왜냐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그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는데 이 돈은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저성장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 성장이 빠른 기업들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성장이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죽을 쓰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황기업들, 기술주, 언테크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네, 이런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인들 불구하고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잘 나간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저물가에서는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펌핑을 안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에는 펌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금 가치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은 계속 좋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팍팍 내려가고 하면은 채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금은 갑자기 좋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들, 그러니까 성장주를 뺀 다른 주식들은 뭐가 있느냐? 뭐 가치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뭐 제조업 주식들, 금융 주식들 이런 애들은 별로다. 이런 식으로 네, 시나리오가 좀 바뀌었다라고 오건영 부부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물가 저성장은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이 페드가 펌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자산들이 좋아졌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서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오건영 부부장은 우리는 현재 저물가 저성장 시나리오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서서히 고성장 플러스 고물가 시대로 전환할 가능성,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그것도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일단 우리는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겠죠. 성장주 금채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쪽으로 갈 거라 이겁니다. 고물가 고성장 쪽으로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제 주식이 좋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성장주를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주식, 예를 들면 가치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제조업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자재 금은 이미 어느 정도 들고 있으니까 채권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채권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건영 부부장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이 시나리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이 어떤 근거로 이런 논리를 펴셨는지는 책을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신이 아닌 이상은 예측이 맞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2020년부터 어떤 전염병이 세상을 강타하고 수억 명이 걸리고 말이야. 막 몇백만 명이 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40%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2배 오를 거야. 이제 라고 저한테 예측을 했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겠죠. 야, 이 미친놈아, 꺼져. 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걔 말이 맞았네? 에헷? 할 겁니다. 네, 근데 바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2년 전에는 그거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거든요. 사실 역사의 대사건 중에 1년 전에 예측 가능한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경제 시나리오라는 건 그래서 예측 불가능해요. 이게 사후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 후에는 내가 그걸 예측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 그럼 그 전에 말했어야지. 예측을 했으면은 2009년에 와가지고 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놓으라 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2006, 7년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분들이 빅쇼트이라는 영화에 나왔죠. 그분들은 예측을 하고 잘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었고요.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2006, 7년에 2008년에 세상은 거의 망합니다. 이런 말 한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랑 주식이라는 거는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태풍이 뻥 터지고 갑자기 거기 뭐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전염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코로나 이거 진짜 누가 예측했냐고 2019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예측을 네, 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맹신하거나 믿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게으른 버전과 부지런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적 자산 배분. 시나리오 예측 따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 채권, 금, 원자재를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 비중은 원래 더 이런 게 나쁘지 않죠. 그런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동적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정도의 동적 자산 배분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네, 그거를 돌리다 보면은 알아서 지금 시나리오에 맞는 자산군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잘 나가는 자산군을 이제 그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최근에 잘 못 나가는 자산군을 비중을 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우리는 거기에 알맞는 자산군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조금 전에 그 예측이 전혀 틀렸다 하더라도 동적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하.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을 설명하는 제 책이 또 11월에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만든 페이지2라는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또 교묘한 홍보를 해야지.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제 답변이 굉장히 식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 강호국이 맨날 하는 소리잖아. 하시는데, 네, 원래
정답과 정석은 식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을 어떻게 빼는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느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에도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굉장히 식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측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맹신하면은 큰일 난다. 네, 그거는 그 이제 본인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미래 예측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뭐 하더라도 어떤 시나리오가 올지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시고, 네, 그거는 정적 자산 배분 또는 동적 자산 배분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